비 오니까 이렇게 힘이 딸리나? 이렇게 기분이 축 처지, 진짜. 그죠? 맑은 게 제일 좋아. 자, 보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지금 기업회계 기준이죠. 기업회계 기준인데, 나중에 이제 맨날 재경관리사, 뭐 세무사, 회계사 말씀드려 죄송한데, 재경관리사나, 여러분들 세무사나 회계사 이쪽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고 해가지고 자산의 정의는 어떻게 될 개념을 정의하는 체계가 있거든요. 그걸 배우시게 될 건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 개념하고요. 기준하고 충돌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개념에 적어둔 게 기준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개념하고요. 기준이 충돌하면 누가 당연히 힘이 더 셀까요? 개념하고 기준이 싸우면. 야, 너 개념이 없냐? 이거랑 야, 기준을 지켜야지. 그죠? 기준이 더 우선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시험 은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체계하고요. 기업 회계 기준이 상호 충돌이죠. 상호 충돌될 때 기업 회계 기준이 개념 체계보다 우선한다라는 거 뭐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말문장이고요.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보수주의는 우리가 회계 전반에 걸쳐서요. 꽤 중요하니까 꼭 보수주의는 여러분의 뜻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수하고 진보 그쪽이 아니에요. 뭐냐,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뭐 이런 말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맞죠? 아니면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약간 이런 거.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회계에서 조심하자라는 건 뭐냐면,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재무 회계가 어쩔 수 없이 주식 그쪽과 관련이 많단 말이에요. 주주들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이라는 걸 하면 IR이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제 미래에 얼마 정도 벌 거고 이런 사업을 해나갈 것이며 이런 것들을 장래 미래 공지를 해줘요. 해주는데 대부분 회사들이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내년도가 되면은 미친 듯이 이익이 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속된 말로 개쪽 빨린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IR 저희는 좀 약간 좀 회사 이익이 좀 적어질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주를 받을 것 같네요라고 해서 보수적으로 내나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서프라이즈하게 이익을 낼 때, 어머, 저희가 이 정도로 잡았는데, 어머, 이렇게 많이 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회사를, 엄살쟁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뭔가 이제 투자를 만나지. 그죠? 이렇게, 못하죠. 나 놀래키는 거야, 자기야.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일사 쪽 그런가? 자기는 없어가지고, 결혼을 안 해가지고. 맞죠? 이거잖아요. 막, 맨날 츤데레야. 맨날. 남편이나 아내가 츤데레야. 해가지고 막 하는데, 밥 먹었어? 이렇게 맨날 하면서 밥을 막 맛있는 거 차려놔. 오기 전에. 그럼,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기 어서 내가 맛있는 거 준비했어 했는데 샌드위치 딱 해봐. 토스트 막. 미국 사람 요즘 요거 더 먹던데? 그죠? 요즘 이렇게 하니까 요거 더 먹던데. 예전에 한번, 그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하고 해야 돼. 내가 일 나가는데 샌드위치 주면 정말 그렇다. 이라고 했더니, 이게 요즘도 어서 당황해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저는 어머니가 이제 옛날 세대다 보니까, 야, 뭐 당연히 저희 어머니 비하 발언 아니에요? 그렇죠? 미워하시면 안 되세요, 어머니. 야, 아내가 네가 열심히 돈 벌어와야 아내가 맛있는 거 막 이렇게 생선이나 이런 거 차려주지. 나중에 너 예를 들어가지고 너 토스트 먹고 싶어? 아무튼 죄송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고. 그죠? 토스트 안에 이렇게 굶고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발 뭔지 아시죠? 최대한 뭔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야 나중에 서프라이즈 할 때 뭔가 그 기업에 대한 뭔가 믿음 같은 게 생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실적 같은 거 우리가 미래 뭐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라고 해요.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되게 보수적으로 해요. 그게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주의라는 건 최대한 이익을 낮게 잡는 걸 우리가 보수주의로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보수주의가 직접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수주의가 직접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수주의가 영향을 여러 군데에 미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보수주의는 일단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으면 안 적어요. 그런 동네 몇 군데가 되거든요.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으면 안 적어. 그랬다가 이익이 줄어들 것 같으면 바로 적어요.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게 우리 보수주의의 단점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수주의가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하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보수주의가 이해가 되는 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얘는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보수주의는 그냥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해가 안 돼 미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알죠? 나중에 그런 동네 되게 많아요. 한 4군데 나오는 4군데 우리 시험 목적상 아주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상충관계인데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세무 2급까지는 이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을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부 원칙 가지고 내죠. 뭐 다음 중 목적 적합성의 뭐 하부 원칙이 아닌 것은 뭐 신뢰성의 하부 원칙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우리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성격이 다른 하나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세무 1급 때는 내고요. 당연하니까 세무 2급까지 냈던 건 세무 1급에서는 그대로 나와요. 당연하고요. 뭐를 출제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자산, 손익, 그 다음에 용역, 재무 보고를 할 때 목적 적합성을 높이는 방법이 뭐고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 뭔지를 물어봐요.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외워주시면 되냐? 여러분 회계가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그놈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주들한테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는 목적 적합해야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게 대부분 목적 적합한 정보예요. 알죠? 그리고 우리가 신뢰가 가는 건 추정되는 건 안 돼요. 신뢰가 가려면 명확해야 돼. 알죠? 그게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그러니까 신뢰성은 주로 우리가 회계가 아니라 회계를 배우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뭐냐면 자산 측정이에요. 측정이라는 게 금액으로 표시하는 게 측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시가로 평가할 수도 있고 그냥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과거의 금액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목적 적합한 건 시가 정보예요? 아니면 여러분 옛날에 샀던 정보예요? 목적 적합이요. 시가지 시가. 내가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데 옛날 집 그게 얼마짜리였는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측정할 때 목적 적합한 건 시가 정보인 공정가치 정보예요. 맞죠? 다만 시가는 법인세 때도 했지만 그건 명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추정이 되는 거지. 맞죠? 추정이 되는 거니까 시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샀던 건 추정된 거예요? 명확한 숫자예요? 과거에 샀던 금액은? 명확해요, 명확해.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과거에 200억 주고 샀다. 그거 추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추정이 안 되면 신뢰가 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우리가 신뢰가 가는 건 취득원가 정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취득원가라고 출제하는 것보다는 역사적 원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취득원가의 표현이 역사적 원가라고 주로 많이 쓰거든요. 회계에서요. 그러니까 과거에 취득했었던 가격, 역사적. 그러니까 과거 가격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목적 적합한 거. 자, 뭐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 발생주의 쓰죠. 회계에서요. 맞죠? 왜 발생주의를 쓰냐면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상품을 무조건 외상으로 판 거예요. 그럼 상품을 무조건 외상으로 팔았어. 그럼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회계를 하기 전에 돈이 들어와야지만 수익, 돈이 나가야지만 비용이죠. 회계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쵸? 그럼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회사가 무조건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만 파는 거예요. 그럼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재고 자산 매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현금주의면은 전부 다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하면 재고자산 매출은 손익계산서에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고 이 새끼들 장사 안 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네 장사 안 해? 장사하고 있거든. 단지 돈이 안 들어왔을 뿐.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상품 판매한 금액이 얼마 있어요? 제품 판매한 금액이 얼마 있어요? 이렇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적합한 건 내가 그 회사에 투자하려면 장사하고 있는 정보를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목적 적합한 게 우리가 발생주의고요. 용역도 마찬가지죠. 내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돈은 안 받았어. 돈을 안 받았으니까 수익을 안 적는다. 그러면 야 너희 건설 안 하니? 그래서 난 너희들한테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이 없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희 회사 공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공사 수익을 진행률 곱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 적합함. 그래야지만 이 회사가 여러분 장사하는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을 높이는 게 발생주의하고 진행기준. 이해되세요? 다만 신뢰가 가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임. 그죠? 돈 들어와야 수익, 돈 나가야 병이 확실하게 신뢰가. 맞죠? 그래서 여기 현금주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성이 가는 건 현금주의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용역에서 완성되었을 때 수익과 비용을 한 방에 잡는 게 완성 기준이잖아요. 왜냐하면 완성시켰을 때 일반적으로 그때 돈 들어오니까. 맞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건 신뢰가 확실하게 가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입니다. 뭐냐면 혹시 아세요? 그 비상장 법인 같은 비상장 기업들은 1년에 재무보고서를 한 번만 작성해요. 사업보고서. 한 번만. 하지만 코스닥이나 코스피 쪽, 즉 상장된 법인 있죠. 뭐 코넥스는 무시하고, 죄송합니다. 혹시 코넥스 비하 발언 아니에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뭐 미국도 그래요. 상장된 회사들은 1년에 보고서 4번 작성합니다. 4번.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물론 분기보고서는 1분기, 3분기 보고서를 분기보고서라고 해요. 2분기는 반기보고서고. 알죠? 사업보고서 1년치 12월 달. 알죠? 그렇게 왜 보고해요? 하고 싶어서? 아니죠. 주주들은 투자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분기별로 얼마나 벌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3개월 동안 어떻게 됐고 나머지 3개월 동안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투자하려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1년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물론 1년 정보도 필요하지만 제때제때 보고 내가 필요할 때 제때제때 보고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8월 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옛날 12월 달 정보밖에 없어. 목적 적합하지 않잖아. 8개월 전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다만 우리가 신뢰가 가는 건 1년이죠. 그냥 1년치가 완벽하게 우리 회사의 전체 1년치 매출액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갑자기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해당 분기에. 그럼 그 보고서만 보면 이 회사는 이 매출이 원래 이 회사는 뭐 이 업종을 안 하는 업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 원래부터 이 업종을 했던 건데 분기 보고서에만 업종이 없던 거예요. 그때 매출이 잠깐 어떤 사건 때문에 발생하지 않아서.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신뢰가 가려면 1년 전체에 대한 보고서가 3개월마다 제공하는 보고서보다는 확실하게 신뢰가 간다라는 거예요. 잠시 분기에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맞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뭐냐, 이것도? 몸이 갑자기 이게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인데요. 뭐, 유동성 배열법 그런 건 안 할게요. 원래 시험에 내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거 하기 전에 차이 나는 거 위주로만 적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는 총액주의가 원칙이지 상계는 금지죠. 상계 금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건 상계가 무조건 퉁치는 걸 상계라고 하진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상계라는 표현은 성격이 다른 걸 퉁치는 걸 상계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과 채무를 퉁쳐요. 그건 상계예요. 채권하고 채무는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그거 자산 차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무형자산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응? 무형자산은 직접 차감할 수도 있고 간접 차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상계가 아니에요. 왜? 자산에 우리 건물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을 까는 계정이잖아요. 건물을 직접 까면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간접적으로 까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성격을 다른 성격을 퉁치는 걸 상계라고 표현하지 같은 성격을 퉁치는 건 상계라는 표현 안 써요. 그건 총액법, 순액법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요 뭐냐면 여기에요. 자, 내가 일반적으로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매출 채권 있죠. 매출 채권을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총액으로 기재를 해요. 총액으로 기재하고 대손충당금 이거 매출 채권 중에서 이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을 우리가 총액법 둘 다 알려주자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매출 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해당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는 거 이건 상계라는 표현 안 씁니다. 왜? 어차피 채권을 직접 빼면 유용한 정보 제공이 안 나타나니까 채권을 간접적으로 빼는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 채권하고 아예 다른 성격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채권을 직접 까기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 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상계라는 표현 안 써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우리가 매출 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직접 차감하는 건 상계에 해당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풀린 거예요. 그래서 상계에 해당하지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상계라는 건 계속 강조드리지만 성격이 달라야 돼. 맞죠? 그러니까 건물을 빼는 것과 건물을 직접 빼는 것과 건물을 간접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서 빼는 건 차이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유형자산은 직접 빼버리면 이거죠. 유형자산은 분명히 내용연수 5년 동안 사용을 했어요. 다 사용을 했대요. 5년 동안 다 사용하면 건물이 없어져? 건물이 형태가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감가상각 누계를 써야 돼. 감가상각 누계액을 안 쓰고 직접 써버리면 내용연수가 다 까이면 건물의 형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해당 형태가 남아있는 게 보이니까 감가상각 누계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무형자산은 그런 거 안 보이니까 직접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건 상계가 아니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말 조심하시고. 이런 게 진짜 어려워요, 말 문제가. 일장에서 많이 틀리거든, 실제로 이거. 자, 그 다음에 구분과 통합 표시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 자본금이라는 게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수지 아시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주식이 우선주가 있고 보통주가 있다라고 좀 들어보셨죠? 아마 삼성전자를 검색해 보시면 삼성전자라는 주식도 검색이 되지만 삼성전자 우라는 주식도 검색이 돼요, 실제로. 그럼 삼성전자 우는 뭐냐? 그럼 삼성전자 수? 미안해. 표정도 안 좋았네, 방금. 죄송해요. 삼성전자 우선주라는 뜻이 우선주? 삼성전자 우가 우선. 현대차도 검색해보면 현대차 우라고 있어, 우. 그렇죠? 그것도 현대차 우선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버리세요. 그러니까 보통주는 말 그대로 의결권이라는 게 지분율에 따라서 내 그 지분율만큼 나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선주는 그냥 배당만 좀 큰 금액을 받아가요. 많이 큰 금액도 아니에요. 보통주보다. 아무튼 근데 우선주는 의결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있어도 내가 그 지분율만큼 권한을 행사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선주보다는 보통주가 더 비싸요. 의결권이 있으니까 배당도 그렇게 차이 안 나고. 그럼 우리가 우선주 자본금하고 보통주 자본금은 구분해야 돼. 통합 표시하면 안 됩니다. 성격이 달라요. 의결권이 있냐 없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 표시한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 이 회사가 우선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지? 큰 회사가 대부분 큰 회사들은 우선주가 있지만 좀 작은 회사들은 우선주가 없어요. 왜냐면 배당 많이 줘야 되니까. 두 개, 보통주에 대한 배당도 줘야 되고 우선주에 대한 배당도 줘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보통주 자본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삼성전자 들어가 보면 여기 우선주 자본금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고. 음. 자, 그리고 여기 자본잉여금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그럼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본 걸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자본잉여금은 네, 주식 발행 초과금, 뭐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같은 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자는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감자 차익이 나올 수가 일반적으로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뭐 시험에서 감자하면서 이득 본 걸 배우셨지만 우리가 감자할 때는 우리가 일단 우리 회사 주식을 사와야 감자를 소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회사 주식을 소각하려면 당연히 우리 회사가 액면가액보다 일반적으로 비싸요. 비쌀걸? 일반적으로 쓰레기 같은 회사 아니면? 그래서 감자 차익은 주로 잘 안 나와요.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는 감자 차익이 나오지만. 알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의 처분은 자기 주식 소각을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처분이거든요. 소각이 안 될 때. 알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본잉여금은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요. 그래서 이 회사 보시면 어디 갔어? 아이고. 다른 회사가 검색이 안 돼가지고 이 회사 보시면 아예 여기 자본잉여금에 이 회사 이렇게 불쌍한 회사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그냥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밖에 없어요. 대부분에서 여기 아래 기타 자본잉여, 감자차익이나 자기주식 처분이익 있으면 이렇게 기타 자본잉여금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맞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자본 조정의 떡하니 자기 주식밖에 없잖아요. 맞죠? 보시면. 왜냐하면 자기 주식은 나중에 소각으로 이어질 걸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자본 조정은 대부분 주주와의 거래지만 임시적인 성격의 애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자본 조정이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걔네들은 우리가 나중에 없어지거나 그런데 자기 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지금 구분 표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 그래서 자기 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본 조정에서요. 암기 좀 해주시고. 네, 1장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게 지루합니다. 많이. 지루해도 양해해 주시길.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갑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이 많죠. 근데 우리가 금융업 있잖아요. 금융업은 매출 원가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출 원가. 팔린 것에 원가가 어디 있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매출과 매출 원가 있고요. 당연히 도소매업도 사온 게 매출 원가고 팔린 게 매출이 되겠지. 건설업은 건설 원자재 가격이 매출 원가고 건설 건설 매출 수익. 맞죠? 근데 이 이외의 업종은 매출하고 매출 원가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이 외 업종이 외 업종. 외 업종은 매출 총이익이나 매출 총 손실의 표시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냐고 또? 기업은행을 검색을 해보면 기업은행 제가 검색했거든요. 어디 갔냐? 기업은행 검색해보면 매출하고 매출원가 없잖아요. 그냥 순이자 손익 이렇게 나오지. 그죠?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여러분들? 요거.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환입입니다, 환입. 자, 우리가 환입은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오히려 우리가 설정하는 게 설정이 마이너스인 거 있죠? 그죠? 설정이 마이너스인 걸 환입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로 잡죠. 차변의 대손상각비나 우리가 퇴직급여라고 잡잖아요. 그죠? 근데 걔를 환입하는 건 뭐냐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세법이랑 다르죠? 세법은 그게 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이든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회계는 그게 비용의 감소냐 수익의 증가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설정할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잡죠. 근데 우리가 이게 환입되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응되는 수익이 없어요. 손익계산서 구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응되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하라라는 거예요. 환입이 되면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거 수익으로 처리한다 그럼 틀린 겁니다. 재무회계에서는요. 이거 유념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고기간 사건. 들어보세요. 보고기간은 사건이 뭐냐면, 자, 보고기간 말, 이게 12월 31일이죠. 때부터 결산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주로 어디에서 승인을 얻냐면 주총에서 승인을 얻죠. 주로 주총에서요. 재무제표 승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건 결산일이지만 우리가 재무제표가 승인이 완료가 나야지 재무제표가 비로소 공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그럼 재무제표가 승인되기 전에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내가 12 요거죠. 뭐냐면 여기 이 보고기간의 사건이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고기간 말과 그 다음에 재무제표 승인일 사이에 발생을 한 거예요. 발생하면 이때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이제 아직 재무제표 승인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재무제표 마감이 안 된 거예요. 안 됐으니까 그러면 수정? 재무제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일단 보고기간의 사건이다라는 건 요 두 날 사이에 걸친 사건이다 뜻이에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일단은. 자, 그랬을 때 이건 외우시면 돼. 뭐냐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요. 이거요. 12월 31일 현재 존재했던 상황이에요. 존재했던 상황인데 그게 무언가가 증거가 나온 겁니다. 예전에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가 손상의 증거가 있었는데 아직 손상은 되지 않았어. 요 사이에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럼 그래서 손상이 됐을까 말까 하다 고민했었어. 난 잡았어. 근데 실제로 이제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승인일 사이에 손상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재무제표에 차변의 손상차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낌새가 보였으니 한번 낌새가 보였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는 재무제표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정. 아시죠? 근데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사건은 여기 뭐냐면 존재 안 했어요. 12월 31일 날 존재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게 어디 갔어? 대표적인 게 여기에요. 우리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이 하락했대. 그거 매번 지날 때마다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했던 상황이 갑자기 뭐 1월 28일 날 삼성전자 시가 그때 하락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워낙 여러분들 주식의 시가는 떨어지는 게, 네.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과거에 떨어지는 거죠, 그건.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유가증권 시장 가격 하락했다라고 하면 이건 보고기간 말 존재했던 사건에 대해서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뭐 1월 28일 날. 그죠? 요거는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은근히 많이 냈어요. 힘들죠, 여러분들? 저도 힘들어. 일장할 때 제일 힘들어, 진짜. 일장할 때, 법인세를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지루하니? 일장이라서 그래. 2장부터는 재밌을 거예요. 재밌다라는 표현은, 네, 대략 뭔지 아실 거예요.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기 때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 별표예요. 지금 하는 거 별표. 어디, 일단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는 시험에 최근 들어서 계산 문제로 진짜 많이 냈어요. 3연속 출제, 3연속. 재무 비율 분석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뭔지 모르지만 매출 원가율이라는 거하고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걸 응용한 계산 문제를 출제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실 건 매출 원가율은 뭐고 매출 총이익률은 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게끔 할 거예요. 물론 네, 상품 T 계정을 알고 계셔야 푸는 전제하에요. 상품 재고자산 T 계정을 알고 계신다라는 가정 일단 교재에 있거든요. 해볼게요. 자,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출 원가율이라는 건 매출액 중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매출 원가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매출 총이익률 있죠. 매출 총이익률은요. 매출액 중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두 개를 더하면 결론적으로 매출액분의 매출액이 나와요. 표정 안 좋으시고 여기 하면 일단 설명드릴게. 예,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뭔 소리야? 설명 드려볼게. 들어보세요. 자,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해볼게요. 숫자를 대입해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회사가 매출액이 1,000원이래요. 매출액이 1,000원.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800원이라고 해볼게요. 800원.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죠? 네? 아, 참 이게 참 얼마? 그래서 200원 좀 대답해 줘. 쉽잖아요. 가격도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잖아요. 200원 맞잖아. 그렇죠? 제가 물어볼 때 이건 좀 어려워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2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불쌍하지 않아요? 아, 저요, 저. 불쌍하잖아, 지금 할 때마다. 좀 애원하는 것 같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들으면 우리 아들 불쌍해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 엄마 싸움 잘하거든요. 아니,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국사 강사 했었거든요. 국사 그 학원에서 강의했는데 애들이 어린이날 선물을 준 거예요. 저한테. 중고등학생. 그래서 왜 주냐고. 선생님 정신연령 어리잖아요. 정신연령 어리다고. 내가 이렇게 장난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에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진짜. 네. 자, 보시면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 매출액 이거 좀 보세요. 뭐냐면 이것만 해도 알 수 있는데 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한 요거 매출 원가 더하기 매출 총이익이 뭐예요? 매출액이잖아요, 이거. 맞죠? 1,000원 나오죠? 자, 지금부터 하는 건 회계가 아니라 산수예요. 제가 여기는 항상 말씀드려. 여기는 산수입니다. 여기는 회계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부터 하는 산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출 원가율에다가 매출 총이익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공통 분모가 여기는 매출액이죠. 분모는. 그럼 매출액. 맞죠? 그리고 분자는 매출 원가 더하기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그럼 매출액분의 매출액 맞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매출액분의 매출액은 숫자로 따지면 얼마예요? 1, 그렇죠, 1. 100%죠. 100% 나온다라는 거예요. 외워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매출 원가율에다가 매출 총이익률을 더하면 100%가 나와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러면 시험에선 얘를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매출 총이익률만 던져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던져줘요. 그럼 지금 사례에서 매출 총이익률은 여기다 대입하면 매출액 1,000원. 매출 총이익이 2,000원이래. 200원이잖아요. 그럼 매출 총이익률은 20%다. 이렇게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매출 원가율이 80%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재고 자산에서 은근히 매출 원가를 응용해서 T 계정 푸는 계산 문제 많잖아요. 제품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출 원가율이 일단 80%다라는 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 죄송해요. 그래서 매출 원가율에다가 매출 총이익률을 더하면 100%다라는 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걸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매출 원가율은 매출액분의 매출 원가죠. 그죠?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오나? 아니네. 일단 요거 이해되시겠죠? 매출 원가율은 100%에다가 매출 총이익률을 빼면 된다. 근데 다시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액 곱하기 매출 원가율이에요. 이것도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해볼게요. 다시 이것도 산수야. 자, 보시면 여기. 자, 요거 해볼게요. 요거.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랑 같은 말이죠. 우리 보세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요거랑 같은 말이다? 산수야? 매출 원가율하고 같은 말은 1분의 매출 원가율이잖아요. 그죠? 요거 이해 안 돼요라고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맞죠? 그러면 우리 여기 산수에서 어떻게 해요? 대각선으로 곱하면 같잖아요. 네? 그죠? 대각선으로 곱하면 같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 원가율에다가 매출액을 곱해. 그러면 매출 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요거 매출액 곱하기 매출 원가율은 매출 원가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냐면, 자, 매출액은 1,000원이다. 매출액은 1,000원이고, 매출 총이익률은 20%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매출 원가율이, 80%겠네. 이 생각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매출 원가가 800원이구나. 이렇게 나오실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를 준비해 봤어요. 표정도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하시길래. 그건 농담이고.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러분들 교재 있죠? 실제 기출문제이기도 한데요. 67페이지예요. 회계부가소득이네요. 67페이지. 아닌가? 잠깐만요. 뒤에 문제 있을 건데. 찾아볼게. 잠깐만, 여러분들. 아, 여기 있네. 760,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니에요. 그, 예전 교재 있으신 분들 있으셔가지고. 자, 67페이지. 자, 67페이지에 6번이에요, 6번. 67페이지 6번. 재고자산 주관식 6번. 67페이지 6번. 음, 똑같네? 아닌가? 6번. 4번. 연기 잘 나가가지고 6번. 아, 힘들어. 응.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이거 상품 T 계정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예요. 알죠?
보셨나요, 여러분들? 뭐 실제 주관식 문제는 저자분이 그 이론 계산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계산 문제를 그냥 주관식으로 변형한 거예요. 실제로는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있을 거예요. 음. 자, 볼게요. 예전에 좀 캡처하다 잘려가지고. 문제 읽어보셨죠, 여러분들? 예, 보니까 회사가, 다 풀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좀 시간 좀 많이 들 수는 없어요.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자, 회사가요, 8월 3일 날 정전이 발생해가지고 740만 원만 남기고 부패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재고자산 피해액 있잖아요. 그럼 여기 부패되지 않고 남는 거니까. 재고자산에서 740만 원을 빼면 재고자산 피해 입은 게 나올 거예요. 맞죠? 일단 논리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초재고자산에다가 단기 매입액,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매출액하고 매출 총이익률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개, 매출액에다가 매출 총이익률을 주면 이건 매출원가 자료를 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죠? 그럼 매출원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율. 그럼 매출 원가율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95%인 거예요. 매출 총 이익률이 5%다라는 건 매출 원가율이 95%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우리 아까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율을 여러분 곱하면 된다면서 여기. 여기. 마지막 결론. 어디가, 뭐, 왜 나와? 매출액 곱하기 매출원가, 이렇게. 맞죠? 이게 매출원가 자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95%를 곱하면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우리가 기초재고자산 줬고, 매출 원가 줬고, 매입액 줬으면 기말재고자산 구하는 건 쉽잖아요. 남은 재고자산. 맞죠?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재고자산 티계정의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음. 네. 그럼 여기 기초재고자산 4,200. 100만 원 뛸게요. 그리고 단기 매입액. 물론 단기 순매입이지만 지금 뭐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건 없네요. 음, 요게 819. 그리고 매출 원가는 832 곱하기 95 하면 95%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나머지가 기말 재고가 나오겠죠. 8월 3일 날 원래 있었던 재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740만 원 빼면 네, 우리가 피해 입은 재고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매출원가 요거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 숫자 일치하는 게 답이 되겠지. 답이 되는 건 아니고 피해 전 기말 재고가 되겠죠. 피해 전 남아있는 재고. 물론 여기서 기말이니까 8월 3일 날 피해 입었기 때문에 8월 3일 재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해 입기 전. 맞죠? 피해 입기 전 재고. 이렇게. 맞죠? 그럼 피해 입기 전 재고가 나오면 740만 원을 빼게 되면 이제 피해 입은 재고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요거 최근에 3번 냈단 말이에요. 연속으로 3번.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율 곱하면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랬을 때 매출 총 이익률 100%에다가 매출 총 이익률 빼면 매출 원가율이다라는 거 보감기. 그죠? 자, 우리 쉬었다가요. 5시